안녕하세요. 엄마가 읽어줄게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는 나답게 나이 들기로 했다입니다. 지은이 이현수, 펴낸 곳 다산북스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친구들이나 친목 모임을 나가면 대화의 소재가 건강이나 나이 듦에 대한 얘기로 자연스럽게 흘러감을 느끼곤 합니다. 서로의 주름진 얼굴을 쳐다보면서 단체로 성형외과를 예약하자며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저자는 임상 심리 전문가입니다. 고대 구로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20년간 환자들을 만나면서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하거나 상처를 받은 후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애당초 전문가에게 올 필요가 없는 상태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책은 첫 늙음을 자각할 때 유연하게 대처하는 법부터 건강관리법,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마음관리법, 치매 예방,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법까지 심리 전문가의 따뜻하고 실용적인 정보들로 가득합니다. 저자는 나답게 나이 드는 것이 인생을 가장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이야기합니다. 40이나 신이 넘었다고 갑자기 이전과 다른 삶을 살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중년 이후는 심리적으로 자유로운 시기이기에 마음 주인 노릇을 해보기에 썩 좋은 나이라고 하는데요. 숲을 산책하듯 여유롭게 노년기를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첫 늙음을 자각할 때 직면하는 문제들. 모든 사람은 백이면 백, 늙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 좋아하지 않는 것을 본인이 원해서도 아니고 그저 살아왔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해야 한다는 건 억울하기까지 하다. 김광석의 노래 서른 즈음에의 가사.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는 서른을 보내는 아쉬움을 녹여낸 것이다. 고작 서른을 보내면서도 그토록 가슴 아리게 그리워하고 허전해하니 예순을 보내는 심정은 어떠하겠는가. 이 부분이 참 심리적으로 복잡하다.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조차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보는 선택이라도 해볼 수 있다. 하지만 나이 든 성황은 벗어날 수가 없으며 그저 그에 대한 태도만을 선택할 수 있다. 선택의 폭이 좁다는 것은 마음에 여유를 없게 한다. 무언가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굉장한 스트레스다. 물론 노화를 되돌려보겠다는 목표로 항노화 물질이니 영생의 방법이니 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제한되어 오긴 했다. 이 과정에서 한때 성장 호르몬이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나이가 들면 성장 호르몬이 감소한다는 가설에 기반하여 성장 호르몬 주사제가 큰 인기를 끌었던 것이다. 실제로 주사를 맞은 사람들이 피부에 생기가 돌고 피로감이 사라지며 나이에 비해 훨씬 젊어 보인다는 보고를 했고 미국만 해도 제약회사의 막대한 후원에 힘입어 해마다 특급 호텔을 빌려 학술 대회를 열 정도였다. 지인 중 가정의학과 의사는 미국에서 개최된 안티에이징 학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60대를 넘겼음에도 호르몬 주사를 맞아 40대 중후반으로 여겨질 정도로 탱탱해 보여 놀랐다는 말을 해준 적이 있었다.
하지만 수년 후 부작용에 대한 보고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고혈압이나 관절통, 당뇨병, 말단, 비대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들 중에서도 가장 우려되는 점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건강할 때는 성장 호르몬 요법의 노화를 늦출 수 있지만 만에 하나 몸속에 악성 종양세포가 잠재되어 있다면 이 호르몬 때문에 오히려 암세포가 빨리 성장하여 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부작용에 대해서도 찬반양론이 무성했지만 어쨌든 한때 회춘 호르몬으로 불렸던 성장 호르몬의 위세는 크게 꺾였다. 물론 상업적 제약회사에서는 성장 호르몬 다음으로 끊임없이 다른 후보들을 내세웠지만 지금은 어느 과학자가 표현했듯이 이들을 불멸을 파는 장사꾼들로 보는 시각이 대세다. 언젠가 획기적인 신물질이 개발될 것이라는 희망을 접을 필요는 없지만 노년기에 이미 들어선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그러니 노화를 돌이키는 것은 미래의 희망사항으로 가지고 있되 현실적으로는 나는 늙었다, 나는 늙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과정을 최대한 건강하게 끌고 갈 수 있도록 자신이 먼저 해볼 수 있는 일들에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꿈은 높이, 현실은 지금 여기. 역설적인 것은 노화를 받아들임으로써 삶의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것 같지만 직면해야 할 문제들은 오히려 늘어난다. 이쪽 저쪽 희망을 걸어볼 수 있을 때는 굳이 어떤 문제를 직면할 필요가 없다. 무궁무진한 기회들이 펼쳐 있을 때 우리는 계속 여기저기 흘깃거리며 요것저것 간도 보며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누구라도 걸어가야 하는 큰 길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있게 되면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직면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생긴다. 어떻게 하면 병에 걸리지 않고 나이 들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치매에 걸리지 않고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지 같은 문제들 말이다. 이런 문제들은 그전까지는 크게 걱정하거나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로 첫 늙음 후 비로소 생각해 보게 되는 고민들이다. 그래서 더욱 낯설고 당황스럽다. 그전까지 우리 앞에 놓여 있었던 문제들도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있어 갈 길이 바쁜데 새치와 주름살을 놔둬야 하는지 가려야 하는지 하는 가볍지만 성가신 고민까지 더해지니 마음이 쫓기기도 한다. 그런 가벼운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병이나 치매 같은 무거운 문제들을 우리보다 먼저 겪었던 선배들이 어떻게 극복했나 넌지시 지켜봐도 뾰족한 수는 없어 보여 기운이 빠지기도 한다. 그렇다고 직면을 미룰 수는 없다. 주사 맞는 게 두려워 자꾸만 다른 친구를 앞으로 내세우며 뒤로 빠져봤자 더 부담스럽고 두려워질 뿐이다. 이번에는 내 차례인가 보다 하며 담담하게 옷소매를 걷어 올려보자. 내면의 평화가 더 중요한 시간.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각 세대의 특성과 문화를 존중하는 분위기도 조금은 형성되어 명절이 다가오면 학생들에게 절대로 하면 안 될 말, 청년들에게 절대로 하면 안 될 말 등이 어김없이 신문기사로 등장한다. 이를테면 학생들에게는 어디 대학에 원서 넣었니? 같은 질문을 하면 안 되고 청년들에게는 애인 있니? 취직했니? 연봉 얼마니? 언제 결혼할 거니?
같은 질문을 하면 안 된다고 주의시킨다. 더 나아가 학생이나 청년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그 집 아들 대학 어디 갔어? 그 집 딸 취직은 했어? 라고 묻는 것도 삼가야 한다는 분위기다.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자는 좋은 취지에서다. 자신과 가족들이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지 자랑하는 것도 조심해야 할 일이다. 어르신들이나 그 자녀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에도 천재가 있고 인재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나이 들고 은퇴한 후에 건강 및 경제적 스트레스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천재라면 상대적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과의 모임에서 겪는 스트레스는 인재 같다. 내담자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있다. 개 모임에 자식이 사준 핸드백을 들고 나가 자랑했다고 말하는 어머니에게 이분이 아니 엄마 그게 뭐 자랑이라고. 그런 백 없는 사람은 얼마나 속상하겠어. 라고 지적하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시더라는 것이다. 그동안 걔네들이 내 속 뒤집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어찌나 자랑질을 해대는지 진짜 마음 같아서는 진즉에 절교해야 하는데 누군가의 자랑질에 마음이 상해서 벼르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본인이 또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다니 정말 사람들은 스트레스도 가지가지로 주고받는 것 같다. 에이 웃자고 하는 소리지 귀여우시네 라고 말하기엔 당사자들의 고충은 생각보다 심하다. 위 내담자는 어머니가 개 모임에 다녀올 때마다 집에 먹구름이 낀다고 했다. 기분 풀러 간다고 하고서는 다녀와서는 오히려 평소보다 더욱 신경질을 내고 신세 한탄이 더 심해져서 가족들도 덩달아 우울해진다고 했다. 후렴으로 나오는 남의 집 아들 딸들 얘기까지 듣다 보면 화까지 치솟으며 모든 공경심이 와르르 무너진다고 했다. 모여서 밥만 먹어도 스스로 열등감을 느끼고 위축되는 사람이 있지만 대놓고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노인 세대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한다. 자연재해 버금가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것만도 벅찬데 조금만 동병상련의 마음으로들 대해주면 겪지 않아도 될 감정적 소모까지 더해지는 건 참 부질없고 지치는 일이다. 노인들이 삼가야 할 말로 하나 더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 모임에서 누군가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칭찬하는 말을 안 하는 분위기를 만들면 좋겠다. 어느 모임이든 외모가 출중하거나 동안을 잘 유지하는 사람이 한두 명은 꼭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들이 칭찬받을 때 다른 구석에서는 찌든 자신의 외모에 속상해 하는 사람 또한 분명히 있다. 아울러 외모에 대한 칭찬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외모가 정말 훌륭하다고 착각해서 자꾸자꾸 외모를 가꾸는데 정신을 쏟게 되는데 이것이 과연 노년기의 심리 건강에 좋은 것인지 잘 모르겠다. 한 번은 인물사진 전문가와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 이분은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전문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겸임교수까지 지내셨지만 뒤늦게 임상심리사 자격증에 도전하셨고 그 교육과정에 내가 강연을 하게 된 인연으로 만난 분이다. 무슨 얘기를 하던 중에 한 청년이 이분에게 외모의 아름다움이 유지되는 나이가 몇 살 정도냐는 질문을 한 적이 있다. 나도 피사체로 들여다보는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세밀한 시각이 있는지 궁금하여 귀를 기울였다. 그는 어디까지나 개인에 대한 견해임을 밝히면서 대략 45세 전후라고 했다. 이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40대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외적인 아름다움이 기우는 게 사실입니다. 보정전 사진에서 보면 확실히 드러나죠. 외모가 정말 보기 좋았던 여배우 땡땡땡 씨나 남배우 땡땡땡 씨를 생각해 보세요. 45세가 넘어서도 드라마에서 보면 여전히 예쁘고 멋있죠. 하지만 마음을 잡아당기는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는 없죠. 60세도 아니고 50세도 아니고 45세쯤이란다. 첫 늙음을 자각하는 평균 나이다. 아무리 동안이라고 자부심을 느끼고 사람들이 칭찬해도 전문가의 시선에서 보는 45세 이후는 외모의 아름다움으로 어필할 수는 없는 나이다. 이분은 교회에서 30년 넘게 사진을 찍어왔다고 한다. 단체로 찍는 공식적인 사진이 대부분이지만 전 교인, 체육회 같은 비교적 자유로운 행사에서는 교인들의 얼굴을 클로즈업해 찍은 후 조금 예술적인 기술을 가미해서 회보에 올리기도 하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찍었던 사진들을 정리하던 중에 뜻밖의 발견을 했다고 한다. 젊었을 때는 전혀 눈에 띄지 않던 분이었는데 오히려 40이 넘으면서 어떤 매력이 뿜어나오더니 50세가 되어도 너무 아름답게 사진이 찍힌 분을 보게 된 거예요. 호기심이 들어 그분의 생활을 조금 여쭤봤더니 아내를 사별하고 3살, 4살 남매를 둔 남자분과 40 넘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분은 초혼이었고요. 아이들의 새엄마가 된 거지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극진하게 키우는지 아이들 얘기를 할 때 눈에서 꿀이 떨어지더군요. 제가 사진 치료를 해보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외국의 한 사진사가 외모에 자신 없어 하는 여성들에게 맨몸 사진을 찍어서 숨어있는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어 자신감을 갖게 해주었다는 기사를 보고 나서였어요. 다만 한국의 정서상 맨몸 사진은 안 될 것 같아서 얼굴 사진에 집중했는데 처음에는 최대한 인물이 매력적으로 나오도록 보정 기술로 기교를 부리는 쪽이었어요. 그런데도 고객들은 만족했고 자신감도 얻더라고요. 하지만 이마저도 45쯤 넘어가면 한계가 오더라고요. 지금은 마음의 평화, 내면의 평화가 있어야 나이 들었을 때 아름답게 찍힌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이유입니다. 나는 이분의 얘기를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도 되겠냐고 물어보았다. 이분은 흔쾌히 허락했을 뿐 아니라 나중에 사진 한번 찍으러 오세요 라는 말까지 하셨다. 나는 말씀만으로 감사합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라고 대답했다. 내면의 아름다움이 중요하다는 그 진부한 말이 이렇게 사실적으로 그리고 뇌리에 쏙 박힐 때는 없었던 것 같다. 매화의 맑은 덕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게끔 하는 멋진 얘기였다. 이 책의 핵심 내용도 아닌 외모 얘기를 책 초반에서부터 언급하는 것은 일단 눈에 보이는 것부터 말하는 게 쉬울 것 같아서다. 각자의 몸과 뇌 속에서 벌어지는 일은 개인 편차가 심해서 이해나 공감을 하기 힘들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훨씬 공유하기가 쉽고 그에 대한 시각을 정리해 보는 것도 좀 더 수월할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당장 다음 주에 강연이 있어서 머리를 염색할 예정이다. 나이 든 강사는 환영받지 못해. 이건 생존 염색이야 하며 둘러대고 있지만 나도 모르겠다. 늙는다는 것이 싫은 것인지 두려운 것인지 그놈의 외모에서 완전 초월해지지가 않는다. 이런 감정을 같이 공유해주고 연민의 마음으로 다독여 주는 것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만나면 야, 염색 좀 해라. 젊은 애들이 싫어해. 얼굴에 반점 좀 어떻게 해봐. 요즘은 피부도 능력이야. 이런 말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어이, 평화로워 보여줬네.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네. 이렇게 만나니 그저 좋고 감사하네.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다. 작은 것이 변하면 큰 것도 변한다. 늙어감에 대해 우리들 먼저 당당하고 초연한 태도를 가지는 작은 변화가 일어나면 좀 더 큰 문제들도 한결 가뿐하게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누가 우리를 가치 있게 볼 것인가? 아무도 그리 봐주지 않는다. 우리가 그렇게 봐야 한다. 건강보조제를 먹어야겠다면 약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익하다 쳐도 과연 한 알 혹은 두세 알로 충분할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정말 약의 효과를 보려면 공학자이자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이 먹는 만큼은 먹어야 할지도 모른다. 커즈와일이 영생의 시기가 오기까지 신체 상태를 잘 유지하기 위해 수백 가지 약을 먹는다는 것을 앞에서 얘기한 바 있다. 그가 영양제를 구입하는 비용이 연간 11억을 넘으며 매일 먹어야 할 복용량을 확인하고 전해주는 영양제 전문가까지 고용한다는 사실이 우리나라 한겨레 신문을 비롯하여 다수의 매체에 보도되기도 했다. 그가 특히 강조한 영양제로는 코엔자임 규텐, 루테인, 빌베리 추출물, 글루타치온, 빈포세틴, 피리독살, 5-인산, 포스파티 딜콜린, 종합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D 등이 있는데 위의 약들 중에서 독자들도 들어봤을 품목이 꽤 있을 것이다. 커즈와일 덕분에 좋은 약재들이 세상에 알려졌다는 것은 큰 공로로 인정해야 한다. 커즈와일이 이렇게 많은 약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첫째, 부자이기 때문이고 둘째, 양리학자는 아니더라도 MIT 출신의 공학자로서 양리적 정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며 셋째, 그러면서도 전문가의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매일 수십 가지 혈액 검사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건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자신의 몸을 담보 삼아 미래의 노화를 실현하려는 진정한 미래학자이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이 약으로 건강한 생활을 보증받으려면 최소한 전문가의 지도는 받으면서 시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영양제 2알을 먹든 200알을 먹든 우리는 생명의 법칙을 아직도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편집부의 노화의 비밀에서 미국의 저명한 암 연구학자인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인 브루스 앤 에임스는 항산화제들에 대해 그냥 아직은 모른다는 게 사실입니다. 라고 말했다. 전문가도 모른다는 게 항산화제들의 실상이다. 그럼에도 비타민제를 비롯한 각종 영양제를 어떻게 섭취하면 좋을지에 대한 팁을 제시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어디까지나 팁이다. 아래 내용에 대한 반박글이나 영상 또한 많을 것이므로
그런 논쟁들로 인해 당신이 오히려 심란해지는 것은 절대로 바라지 않는다. 아래 내용에 수긍하지 못한다면 다른 방식으로 건강을 지켜내면 된다. 핵심은 그저 조심하자는 것이다. 당신은 정말 소중하니까. 1. 섭취하고 싶은 제품이 있다면 2. 최대한 검색해서 믿을 만한 회사의 제품을 찾는다. 3. 부작용을 검색해 본다. 4. 자신의 신체 중 약한 부분을 알아둔다. 건강검진 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평소 자신의 몸 상태를 떠올리면 알 수 있을 것이다. 5. 예를 들어 신장이 약한 사람은 주의해서 먹어야 한다는 내용이 검색되었고 당신이 신장이 약한 쪽이라면 과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메가도스 용법은 절대 금지다. 6. 시간이 더 난다면 관련 정보나 동영상을 10개 이상 읽어보거나 시청하면서 다양한 시각을 접해본다. 7. 6단계까지 거쳐서 섭취하기로 결정했다면 첫날은 반 정도의 용량만 시험해본다. 변비, 설사, 가슴 답답함, 얼굴에 뾰루지, 얼굴이나 눈에 부기 등 불편감이 있는지 잘 살펴본다. 확신이 부족하면 저용량으로 3일 정도 더 복용하면서 살펴본다. 8. 저용량 섭취 시 문제가 없었다면 권장량으로 섭취하되 일주일 정도는 이틀 간격으로 복용한다. 9. 부작용이 관찰되지 않았다면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용량과 섭취 시기를 따르되 1, 2개월 정도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계속 주의해서 살펴본다. 건강보조제를 먹는 방법을 간결하게 적어보긴 했지만 약 없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실천해 보는 것이 근본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예를 들어 고혈압의 경우 채식이나 명상의 효과가 수도 없이 보고되었는데 식생활을 조금 바꾸거나 하루에 20에서 30분 명상할 시간도 없어서 약을 먹기 시작한다면 투약 사이클에 들어간 신체는 죽을 때까지 그 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모든 약이 갖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물론 위험할 정도의 혈압 수준이라면 약을 먹어야 한다. 하지만 정말 많은 고혈압 환자들이 건강검진을 받다가 혈압이 좀 높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서 자신의 혈압 수준을 알기 시작한다. 어느 날 길에서 쓰러져 119에 실려 병원에 가서 처음으로 알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그럼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2에서 3주는 싱겁게 먹는 식으로 조심하다가 다시 예전 식생활로 돌아간다. 초기에 명상 등의 마음 관리를 시작하고 식생활을 조절하기 시작한다면 혈압은 얼마든지 안정시킬 수 있다.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 류의 책을 절대적으로 신봉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 번쯤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식품이나 물질이라도 반드시 내 몸에 맞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염색을 할 때조차도 염색제를 팔꿈치 등에 바르고 이틀 정도 관찰하라는 문구가 포장지에 적혀 있을 정도다. 비록 작은 글씨로 적혀 있지만 염색제야 그렇다 쳐도 심지어 밀가루팩, 감자팩 등 천연 재료로 만든 팩에서도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사람들이 많다. 자신의 몸에 맞는 것을 찾는 게 이 정도로 힘들다는 얘기다. 사람들이 어떤 것을 먹고 좋아졌다고 말할 때 그들은 몇 개월
혹은 몇 년 동안 크고 작은 부작용이 있었을 수 있다. 다만 최종 보고를 할 때는 결과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점도 염두에 두자. 오늘 하루를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며 어떤 약을 먹거나 안 먹는 것이 그 기적의 강도를 높여주지는 않는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기로 선택했다. 당신에게 이 선택을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선택이 많은 자유를 준다는 것만큼은 확실히 말할 수 있다. 경제적 자유, 시간의 자유, 관념의 자유, 마음의 여유는 보너스다. 때로 이런 생각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거나 혼자만 동떨어진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항상 생명 현상을 최전선에서 연구하는 세계적인 전문가들의 말을 듣게 되는 기회가 생긴다. 앞에서 언급했던 노아의 종말을 쓴 데이비드 A. 싱클레어는 하버드 의과대학 블라바트닉 연구소의 유전학 교수로 170편이 넘는 논문과 50가지가 넘는 특허를 갖고 있으며 2014년 타임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선정된 분자 생물학자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인체의 분자 규모에서 일어나는 혼란을 생각하면 우리가 80세 이상 산다는 것은커녕, 아니 번식 연령기까지 산다는 것은커녕 30초를 산다는 것조차 경이롭다고 말한다. 그렇다는 것이다.